안녕하십니까. 챕터 1 공합의 기초 이론 이 분에서 먼저 개요를 한번 살펴보죠. 개요에서 공기압 기술의 발달 내용을 한번 보면은 공기압 공학 또는 기술로 영어로는 우리가 뉴매틱스를 한다. 그래서 뉴매틱스 MATIS죠. 그래서 S가 붙으면 이제 학문을 의미하고 있죠. 학문. 그래서 공기압 공학이다. 이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죠. 유압은 어떻게 됩니까? 유압은 하이드로익스죠. 그래서 이것은 유압 공학이다. 뭐 이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죠. 그래서 공기압 공학과 유압. 이것은 이제 우리가 공기압은 어떻게 됩니까? 공기를 이용하는 거고 유압은 오일을 이용한 거다. 에너지를 획득하는 방법. 어떤 것을 사용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다 이렇게 분류하고 있죠. 공기를 압축 또는 감압한 상태로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공학 기술이 공기압 공학 기술이다. 그래서 이제 컴프레셔를 이용해서 우리가 그것을 압축을 하죠. 대기압에 있는 공기를 흡입을 해서 결국은 컴프레셔, 압축기를 통해서 그것을 압축을 하고 그 압축된 공기 압력을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밸브를 통하고 그 밸브를 통한 다음 어떻게 됩니까? 액추레이터를 통해서 결국은 압력 에너지를 기계적 에너지로 변환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우리가 공기압 공학이다. 뭐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또한 거기에 이제 역사가 나왔는데 역사는 이집트에서 불을 일으키는 부싯돌에 공기압을 이용했다. 그래서 상당히 오래됐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기원전에 이집트에서 이것을 활용했다는 거. 그 다음에 18세기 산업혁명에서부터 공기압 기술은 서서히 산업에 이용되고 있다. 그 다음에 18세기에 산업혁명을 통해서 이것이 결국은 우리가 각종 산업기계에 적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터전을 마련했다. 뭐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것은 열차용 공기 브레이크 개발, 그 다음에 프레스용 클러치 브레이크 장치, 차량의 자동문 개폐 장치, 또한 토목이나 기계 이런 데 주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산업의 어떤 그런 자동화 시스템, 산업의 자동화 시스템에도 우리가 이것을 공기압을 사용했고 이런 것들은 모두 어떻게 됩니까? 인력을 절감하기 위해서 사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하는 것을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기계, 공기압을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다. 그래서 열차형 어떻게 됩니까? 열차형 브레이크. 열차형 브레이크는 결국은 제동 장치죠. 제동력을 우리가 주기 위해서 사용한 거고 또한 프레스용 클러치의 브레이크. 프레스용 클러치 브레이크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결국은 제동력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했다. 그렇지만 차량의 자동문 개폐 장치, 차량의 자동문 개폐 장치, 이것은 어떤 편리성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공기압은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또한 공기압 장치는 간단한 조작으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용도로서는 차량의 문개폐에서부터 치가서의 그라인더, 가정용의 공기 쥐기, 나아가 산업용 로봇 및 미사일 유도탄에 이르기까지 그 적용 범위는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것뿐만 아니고 거기에 있는 것처럼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치과, 의료용으로도 사용하고 있다. 의료용. 그래서 치과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치과에 가보면은 그라인더 이렇게 우리가 치석을 제거하는 그런 어떤 스케일링 할 때 그라인더를 사용하죠. 또한 우리가 여러 가지
이 가정에서 공기를 이용한 그런 부분에도 우리가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뉴매틱 시스템은 다양하게 우리가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을 해 주시기 바라고, 이와 같은 것은 전부 다 어떻게 됩니까? 로우 코스트 오토메이션, 즉 적은 비용으로 우리가 자동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 그 다음에 심플 오토메이션,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어떤 자동화를 구현하는 그런 방법들,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은 팩토리 오토메이션, 즉 공장 자동화와 연계가 되어 있다, 뭐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공기압의 기술의 발달은 그것이 어떤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그것이 결국 우리 산업사회에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어떤 에너지 생성을 해주는 그런 어떤 장치다, 뭐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다음 두 번째는 공압의 특징입니다. 공압의 특징. 자, 공압의 특징은 어떤 것이 있는가 살펴보죠. 공압의 특징. 먼저 장점을 보실까요? 장점. 장점과 단점이 있겠죠. 구조가 간단하므로 설비 비용 및 보존 비용이 절감이 된다. 그래서 구조가 간단하다. 구조가 간단. 이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설비라든가 혹은 유지관리. 유지관리비가 적게 든다. 뭐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구조가 간단하다는 것은 유화, 비교하는 것이 있겠죠. 유압에 비해서 구조가 간단하다. 뭐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즉 우리가 압축기를 통해서 여러 대의 어떤 자동화 시스템, 그런 그 기계들을 이렇게 작동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원을 우리가 생성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하이드롤릭 시스템은 유압은 어떻습니까? 유압 펌프와 모터, 그런 모든 것이 독립적으로 각 기계마다 이렇게 설치해서 우리가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에 비하면은 우리가 공압은 상당히 구조가 간단하다. 뭐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 두 번째는 낮은 압력을 사용하고 있어 유압에 비해 출력이 작으므로 경량 작업에 최적이다. 그래서 경량 작업에 최적이다. 유압은 상당히 압력이 높죠. 그래서 거기에 비하면 우리가 공압은 어떻게 됩니까? 보통 워킹 프레저, 즉 사용 압력이 5에서 6기압 정도의 어떤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주로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유압은 상당히 높죠. 그래서 뭐 20기압, 180기압 이와 같이 상당히 압력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비하면은 경량 작업에 최적의 어떤 상태다. 세 번째는 압축성이 있기 때문에 탱크 등의 에너지를 축적하여 비상시에 사용이 가능한 이점이 있다. 그래서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다. 에너지를 저장해서 우리가 사용할다. 이것은 우리가 공기의 어떤 공기 탱크가 되겠죠. 공기 탱크에 우리가 이것을 보관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축적이 가능하다는 거죠. 다음은 유체의 저항이 작으므로 고속 운전이 가능하다. 고속 운전. 고속 운전이 가능하죠. 그렇지만 유압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비압축성 유체고 또한 점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속도가 느리죠. 단 정밀 제어는 유압이 아주 정밀하죠. 그래서 결국은 압축성 유체이기 때문에 그만큼 속도가 빠르다는 거죠. 다음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는 압력 조절기를 사용해서 구동력의 무단계 제어가 가능하다. 그래서 무단계 제어가 가능하다. 이것은 어떻게 되죠? 압력을 우리가 제어함으로써 어떤 그 단계에 관계없이 우리가 원하는 어떤 단계로 어떻게 됩니까? 공기압의 압력을 조절해서 사용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여섯 번째입니다. 외부에 누출하여도 유압해소와 같은 화재, 환경오염 등의 문제가 없다. 그래서 화재라든가 환경오염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문제가 없다. 뭐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일곱 번째는 공기압 배관은 일반적으로 공장 내에 설비되어 있으므로 에너지원을 쉽게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에너지원을
쉽게 획득이 가능하다. 뭐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죠. 획득이 가능. 다음 8번째입니다. 8번째는 복귀 회로가 불필요하므로 유압에 비해 배관 작업이 대폭 절감된다. 그래서 배관 작업이 절감이 된다. 유압에 비해서 그렇습니다. 유압은 어떻습니까? 결국은 오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탱크로 복귀가 되죠. 탱크로 복귀가 되는 거죠. 오일이. 그래서 유압에 비해서 결국은 그만큼 배관에 간소화를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9번째는 사용할 수 있는 온도 범위가 마이너스 40에서 130도로서 유압에 비하여 그 범위가 넓다. 그래서 사용 온도 범위가 레인지가 얼마죠? 마이너스 40도에서 그 다음에 130도까지 어떤 범위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유압에 비해서 상당히 온도 범위가 넓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이와 같은 장점이 있는데 단점은 어떤 것이 있는가 살펴보죠. 단점. 단점은 유압에 비해 출력이 작다. 그렇죠? 출력이 작습니다. 결국은 압력이 낮기 때문에 출력이 작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유압의 10분의 1, 30분의 1 정도,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유압에 비해서 10분의 1에서 한 30분의 1 정도의 어떤 출력을 얻을 수밖에 없다. 이것이 단점이 되겠죠. 그래서 큰 힘을 얻을 수 없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공압은 우리가 보통 3톤 이하의 어떤 에너지를 이용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자동화 시스템을 구현할 때 주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일정한 속도가 유지가 어렵고 저속에서 속도가 불안정하다. 그래서 속도 제어가 어렵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속도 제어가 어렵다. 속도 제어가 어렵다는 것은 정밀 제어가 되지 않는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죠. 다음은 효율이 낮고 배기 소음이 크다. 그래서 효율이 낮다. 효율이 낮고 그 다음에 배기 소음이 있다. 자, 공압에 비해서 우리가 유압에 비해서 효율이 낮은 것도 예를 들면 우리가 유압은 오일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만큼 어떤 에너지가 이렇게 비압축성 유체이다 보니까 응답이 그대로 이루어지죠. 그렇지만 공압은 어떤 부하의 어떤 상태에 따라서 결국은 거기에 응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효율이 떨어지는 거죠. 또한 공압은 어떻게 되죠? 우리가 사용하고 남은 그런 그 압력은 어떻게 됩니까? 배기로 결국은 배기 소음기를 통해서 우리가 대기로 배출한다. 그것을 여기서 의미하는데 우리가 대기로 배출할 때 여러 가지 소음이 발생하죠. 그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뭐를 사용합니까? 소음기를 사이렌서를 사용하죠. 그것을 여기서 의미하고 있다. 다음 운전 비용이 많이 든다. 운전 비용이 많이 든다. 그래서 운전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은 결국은 공압의 여러 가지 그 효율이 낮기 때문에 이것과 서로 연계가 되겠죠. 그래서 효율이 낮기 때문에 그만큼 운전 비용이 많이 든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압축 공기를 만드는 데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 압축 공기. 그래서 압축 공기를 생성 시 주의가 필요하다. 즉 우리가 컴프레서에서 대기에 있는 공기를 흡입해서 그것을 우리가 압축을 시켜서 압력 에너지를 생성시키죠.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거기에 이물질이라든가 불순물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것을 여기서 의미하고 있는 거죠. 먼지와 수분을 제거하기 위한 주변 장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물질 제거 장치가 필요하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죠. 제거 장치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공압, 뉴매틱 시스템의 단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대기와 공기압에 대해서 살펴보죠. 대기와 공기압. 이것도 대단히 중요하겠죠. 우리가 압축기를 사용해서 컴프레셔, 즉
압축기를 사용해서 이 압축기는 어떻게 되죠? 대기의 공기를 흡입해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압력 에너지, 즉 프레저 에너지를 우리가 생성시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기와 공기압은 대단히 관련이 많습니다. 자, 먼저 대기 환경에 대해서 살펴보죠. 대기 환경. 자, 대기 환경.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대기라고 부르는 기체에 의해서 에워싸여 있다. 그래서 이 대기는 지구의 표면에서 고도가 높아짐에 따라 점점 희박하게 되어 마침내는 진공이 되어버리지만 지상 11km 부근의 대륙권까지는 거기에 있는 표가 있죠. 거의 일정한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표를 보시면은 최적 조성비가 있죠. 최적 조성비를 한번 보죠. 최적 조성비. 이것의 단위는 퍼센테이지로 표기를 하는데 거기 보면은 질소가 얼마입니까? 질소가 조성비가 78.09 정도. 그 다음에 산소는 얼마입니까? 20.95. 그 다음에 아르곤이 0.93.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CO2가 되겠죠? CO2가 0.03 정도의 어떤 최적 조성비를 가지고 있다는 거. 다음은 중량 조성비를 한번 봐보죠. 중량 조성비. 무게에 대한 부분이 되겠죠. 중량 조성비 이것도 결국은 퍼센테이지로 우리가 표시할 수 있는데 질소가 얼마입니까? 질소가 75.53. 그 다음에 산소가 23.14. 그 다음에 아르곤이 1.28. 그 다음 이산화탄소 CO2가 되겠죠. 이것은 0.05%의 어떤 중량 조성비를 가지고 있다. 이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이 대륙권 내의 대기를 우리가 공기라고 부르는데 실제로는 이 밖에 수증기나 가스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공기는 1세제곱미터당 약 1.2kg의 무게로 대기체의 중력이 작용하는데 해면에 작용하는 힘은 높이가 760mm Hg, 즉 수은으로 우리가 760mm의 어떤 높이를 나타내는 거죠. 수은주의 밑바닥에 작용하는 힘과 동등한 힘이 작용했다. 이것을 우리가 대기압이라고 부르고 대기압. 그래서 대기압의 의미는 어떻게 됩니까? 대기압의 의미는 수은주로 우리가 760mm Hg의 어떤 그런 어떤 압력을 형성하고 있는 상태를 우리가 의미하고 있다. 해면상에서 고도가 높아질수록 중력은 감소하며 5km 높이에서 약 2분의 1로 된다. 그 다음에 공기에서 표준 상태라는 것은 온도가 20도, 절대 압력 760mm Hg로 정해져 있으며 공기압입 기계에서 공기의 유량도 이 상태로 한 사람 값으로 표현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나타내고 있다는 거. 그래서 표준 상태. 표준 상태는 뭡니까? 세 번째가 되겠죠. 자, 표준 상태. 표준 상태는 온도가 20도이고, 그 다음에 절대 압력. 앱솔루트 프레저가 얼마입니까? 760mm Hg의 어떤 압력을 형성하고 있는 상태를 우리가 표준 상태로 한다. 이것도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자, 압력이 대기압보다 높은 경우에는 이것을 우리가 공기압이라 한다. 그래서 압력이 대기압보다 높은 경우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공기압이라고 한다는 거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공기압은 압축 공기이므로 공기압 실린더라고 하는 것은 압축 공기를 사용해서 작동시키는 실린더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그래서 그것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기의 물리적 성질이 거기에 나와 있죠. 표에. 거기 보면은 표준 대기압이 나와 있고 1.033이 kg/square 되겠죠. 단위가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밀도는 어떻게 됩니까? 0.1319.
그래서 이것은 단위 체역당 중량이죠. 그래서 밀도의 단위는 두 가지가 있죠. 즉 우리가 FLT계 단위계와 MLT계 단위계에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MLT 단위로 이렇게 표시를 했죠. 그 다음에 비중량은 어떻게 됩니까? 비중량은 단위 체역당 중량이죠. 1.293이 되겠고 이것은 FLT계로 나타냈죠. 그 다음에 정합비열 CP가 있고 그 다음에 정적비열 CV가 있고 그래서 정합비열은 0.24 그 다음에 정적비열은 0.17 그 다음에 비열비가 나와 있죠. 그래서 BLB는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표 있는 것 CK라는 것은 C 부분의 CP의 어떤 관계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입니까? 1.402다. 이렇게 우리가 나타낼 수 있겠죠? 그것도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가스 상수 29.27 상당히 많이 우리가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PV는 GRT 이런 가스 상태 방정식 있죠. 가스 상태 방정식에서 주로 우리가 많이 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식이 되겠죠. 그래서 압력 곱하기 최적은 공기의 무게와 그 다음에 가스 상수, 그 다음에 온도와 관계가 있다. 뭐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음속이 나와 있습니다. 331.68 메타파세크. 그것도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 다음 두 번째는 공기 중의 수분입니다. 공기 중에 수분. 자, 우리가 공합에서 수분이라는 것은 대단히 여러 가지 악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죠. 공기 중에는 수분이 수증기 형태로 함유되어 있고 이 수증기는 어떤 일정량 이상으로 되어 잉여분이 물방울로 분리되는데 이 일정량인 것은 공기 습도에 따라 변한다. 그래서 공기 중에 일정량의 어떤 그런 어떤 물방울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결국은 습도, 공기의 어떤 습도와 서로 연관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앞쪽에서 나온 뜨겁고 습한 공기를 후부 냉각해서 40도, 40도의 어떤 정도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됩니까? 냉각시켜 수분을 분리해도 배관 도중에 온도가 내려가면 수분이 생긴다. 그래서 결국은 이 수분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공합의 배관에서 결국 물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산화작용이 생기고 또한 그것이 밸브라든가 액추에이터에 들어가면은 결국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시킬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을 여기서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됩니까? 냉각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 수분을 제거해주는 그런 상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후부 냉각기. 자, 후부 냉각기. 이것을 우리가 거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애프터 쿨러 뭐 이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는데 쿨러, 애프터 쿨러 이렇게 부르고 있죠. 그래서 이 냉각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밸브와 액추에이터로 보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 물이 의해서 여러 가지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거기에 여러 가지 또한 용어들이 있습니다. 용어들이 있는데 수분을 완전히 포함하지 않는 공기를 우리가 건조 공기라고 건조 공기의 수분과의 혼합 기체를 습공기라 한다. 그래서 건조 공기. 자, 건조 공기는 결국은 수분이 없는 상태. 수분이 없는 상태고 그 다음에 습공기는 어떤 게 됩니까? 습공기의 의미는 이것은 어떻게 되죠? 거기에 있는 것처럼 건조 공기. 건조 공기에 플러스 수분이 함유된 것을 우리가 습공기라 한다. 그것도 용어를 잘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평소 호흡하고 있는 공기는 습공기가 되겠죠. 그렇죠? 수분이 없으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되죠. 습공기 중에 함유된 수분량이 많고 적음을 알고 목적에 따라 그 제거 수단을 구사하는 것은 공기압제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수분이 우리가 없고 공기압은 건조 공기 상태에서 들어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다음은 이제 거기에 여러 가지 용어가 있는데 한번 살펴보죠. 전압력 있죠. 전압력. 자, 전압력. 전압력은 뭡니까? P로 우리가 표시하는데 P로 표시하고 수분과 건조 공기의 혼합 기체가 나타나는 압력이다. 그래서 수분과 건조 공기, 즉 혼합 기체가
나타내는 압력이다. 나타내는 우리가 압력, 프레저를 의미하고 있다. 그래서 거기에 단위가 어떻게 됐습니까? kgf per 제곱미터 제곱센치. 그 다음에 ABS로 표시되어 있죠. 절대 압력이라는 거죠. absolute. 그 다음에 수증기 분압이 있습니다. 수증기 분압. 자, 수증기 분압. 이것은 우리가 PW, 월의 어떤 야그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단위는 kgf per 스퀘어 센치. 자, 수증기, 습공기 중에 수증기가 나타나는 분압이다. 그래서 습공기 중에 수증기가 나타내는 수증기의 어떤 분압을 의미하고 있다. 뭐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건조공기의 분압은 전압력에서 수증기를 분압을 뺀 것이 되는 거다. 그래서 그것도 알아두시고 건조공기 분압. 이것은 건조공기 분압. 건조공기 분압은 어떻게 됩니까? 전압력에서 결국은 수증기 분압. 수증기 분압을 뺀 값이 결국은 건조공기 분압이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절대 압력이 있죠. 절대 압력. 자, 절대 압력. 절대 압력은 우리가 절대 습도가 됐죠. 압력이 아니고 절대 습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X로 나타내는데,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kgf에 per kgf 다시 이렇게 표시하죠. 습공기 중에 함유되어 있는 건조 공기 1kg에 대한 수분의 양이다. 그래서 습공기 중입니다. 습공기 중에 결국은 건조 공기 얼마입니까? 1kgf에 대한 수분의 양을 의미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뭐가? 절대 습도가. 이것은 여러분들이 용어가 상당히 많이 나오죠. 잘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상대 습도입니다. 상대 습도. 다 중요합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이것은 우리가 파이로 표시하는데, 어떤 습공기 수증기 분압과 그 온도와 같은 온도에서 포화공기 수증기 분압과의 비율을 의미한다. 그래서 파이라는 것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PS 분의 PW 곱하기 100으로 해서 우리가 나타내는 건데, 자, 습공기 수증기 분압과 그 온도와 같은 온도에서 포화공기 수증기 분압, 포화공기 수증기 분압으로 우리가 표시한다는 거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습도 및 우리가 퍼센트라고 말할 때는 이 상대 습도를 기준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되죠? RH 60%다. 그러면 상대 습도가 60%라는 거죠. 우리가 보통 기상청에서 날씨를 얘기할 때, 습도를 얘기할 때 습도가 60%다. 이것은 상대 습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잘 기억을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노점 온도입니다. 노점 온도. 노점 온도도 중요합니다. 노점 온도. 자, 어떤 습공기 수증기 분압에 대한 증기 포화 온도를 의미한다. 그래서 습공기의 수증기 분압에 대한 분압에 대한 증기의 포화 온도를 의미한다는 거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증기 분압을 가진 포화 공기 온도이다. 어떤 습공기에서 그 노점 온도 이하의 온도를 갖는 물체가 닿으면 그 물체 표면에 이슬이 생긴다는 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알아봤고, 그 다음에 거기에 또 보시면 우리가 포화 수증기 양이 표시되어 있죠. 그래서 상대 습도가 100%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표도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절대 습도, 그 다음에 상대 습도, 노점 온도, 물론 다른 용어들도 중요하지만 이 세 가지는 자주 사용하고 또한 여러분들이 적용을 많이 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기억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